칠흑같이 어두운 밤, 우린 산책을 하러 나갔습니다. 갑자기 선로에서 밝고 하얀 빛이 났어요. 숲에 닿기 전까지 점점 가까워지다가 그 빛은 갑자기 멀리 사라져버렸습니다. 수백 명의 목격자들이 들려주는 이 이야기는 기차 선로가 버려진 지 오래됐다는 것을 알기 전까진 아주 평범하게 들립니다. 빛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마지막 기차는 수년 전에 운행을 마쳤습니다. 이 신비한 유령 기차는 세인트루이스의 주요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루이스는 캐나다의 서스캐처원 주에 있는 작은 마을이에요. 약 400명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일명 이 루이스의 빛을 보기 위해 마을을 방문합니다. 이 빛은 책과 온라인에 실렸고 미해결 미스터리를 다루는 TV쇼에도 등장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아무도 이 빛이 진짜 무엇인지 설명할 수 없었지요. 어떤 사람들은 하얀 불빛을 봤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빨간 불빛을 봤다고도 했습니다. 한 도시 전설에 따르면 빨간불은 어느 날 밤 선로를 조사하면서 목숨을 잃은 열차 차장의 유령이 들고 다니는 등불이라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두 가지 유령 이야기의 진실을 밝혀내려고 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서스캐처원 북부 출신의 고등학생 2명이 이 사건을 파헤치기로 결심했죠. 이들은 처음에 그 유령 열차가 세인트루이스로 향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들 중 한 학생이 그 빛이 열차의 전조등이었을 거라고 했는데 증명할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녀는 친구와 함께 이 이야기의 답을 찾고 과학 박람회 프로젝트의 주제로 삼기로 했어요. 이들은 연구를 위해 세인트루이스로 가서 현장을 몇 번 더 확인했어요. 젊은 고스트버스터들은 자세한 지도, 나침반, GPS 시스템을 사용했는데 2001년에는 이 모두가 매우 희귀했습니다. 이 학생들은 유령의 불빛이 가장 잘 보이는 곳의 위치를 찾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빛이 들어오는 곳까지 지도에서 직선을 그었고 선의 옆이나 선 위를 지나는 모든 도로를 표시했어요. 학생들의 아버지 중 한 명이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는 그 선 근처에 여러 곳에 차를 주차하고 헤드라이트를 켰어요. 모든 곳이 너무 낮았기에 학생들은 그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이들은 짧은 언덕 꼭대기의 고속도로를 발견했죠. 20분 동안 아버지가 계속해서 불을 켜고 끄기를 반복했어요. 그리고 불이 켜질 때마다 학생들은 그 유령 기차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가 차를 돌렸을 때 신비로운 빨간 불빛도 보게 되었죠. 이 장소는 기찻길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이는 회철에 의한 현상일 가능성이 있었죠. 불빛이 작은 구멍, 어쩌면 나무 사이를 통과해서 더 커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똑똑한 학생들은 이 과학 프로젝트로 과학 박람회에서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10년 후 비슷한 이야기가 텍사스의 안슨에서 일어났습니다. 매일 밤 동네 주민들은 고속도로의 한 지점에서 신비로운 빛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이 빛을 안슨의 빛이라고 불렀고 이는 아들을 찾기 위해 등불을 든 엄마라고 믿었죠. 그 아들은 오래전에 눈보라 속에서 사라졌고 엄마도 아들을 찾으러 갔다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는 거죠. 몇몇 학생들은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믿지 않았고 아이폰으로 빛의 근원을 찾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구글 지도를 따라 비포장도로를 따라 광원으로 생각되는 고속도로로 향했습니다. 빛을 향해 가던 중 이 빛은 등불을 든 엄마가 아니라 정말로 차에서 오는 것이라는 게 분명해졌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밖에서 퇴마사가 되는 건 쉬울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 여러분의 집에 유령이 있다면 어떨까요? 1921년 한 고택에 이사온 가족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이 집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가스등을 사용했으며 복도가 아주 많았어요. 공포 영화에 나오는 고전적인 유령의 집 같았죠. 어느 날 아침 H 부인이라고 기록된 이 여자는 혼자 집에 있을 때 머리 위에서 발자국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위층으로 뛰어 올라가서 방이 빈 것을 확인했어요. 모든 방을 살펴봤고 또한 한층 위를 더 확인해봤죠. 하지만 모두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밤에 침대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가구와 도자기를 옮기는 것 같았고 침묵 속에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족을 괴롭히는 건 정체가 뭔지 알 수 없었지만 점점 대담해지고 있었어요. 복도를 따라 이들을 따라왔죠. 그것이 곧 이들에게 다가와 접촉이라도 할 것 같았어요. H 부인의 아이들 중 한 명은 부인의 방으로 뛰어들어가 왜 엄마가 자기를 불렀는지 물어본 적이 있었다고 하네요. 바람이었을 거라고 했지만 아이는 누군가의 목소리라고 확신했어요. 그 집에서는 식물이 오래 살지 못했는데요. 마침내 가장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H 부인이
어느 날 밤 잠에서 깨어났는데 자신의 방에 분명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이 모든 것을 막기 위해 HV는 시동생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그는 연구를 통해 이 모든 게 일산화탄소 누출로 인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결론을 내렸죠. 이 무색, 무취, 무미의 이 가스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사한 환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가스를 확인했을 때 이 가스가 굴뚝을 통해 나가지 않고 보일러에서 나와 방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가족들은 두통, 환각, 현기증, 그리고 다른 불쾌한 증상들을 겪게 되었던 거죠. 어떤 유령들은 지문을 남깁니다. 샌안토니오의 전설이 그렇습니다. 이 전설에 의하면 1938년에 학교 버스가 강한 눈보라를 뚫고 운전을 하다가 기찻길에 끼어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차 승무원들이 버스를 발견했을 때 이들은 기차를 멈추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충돌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 그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모두가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 버스의 유령들은 자신들과 같은 운명에 처한 다른 사람들을 지켜주고 있다고 합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운명을 시험해보기 위해 그 장소를 방문했습니다. 이른바 유령 트랙에 차를 중립기어로 세워두고 유령이 와서 도움을 주기를 기다리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증거로 지문을 구하기 위해 차에 베이비 파우더를 바르기도 했는데 차에 내려서 지문을 봤다고 합니다. 이 부분 역시 논리적인 설명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로에는 경사가 있어서 차가 조금 움직이면 베이비 파우더에 그 사람의 남아있던 지문이 드러나는 것이라 합니다. 그리고 전설에 영감을 준 원래 이야기는 샌안토니오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유타주의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하네요. 영국의 코벤트리 대학 캠퍼스에서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14세기 지하실을 방문한 사람은 누구든 공포에 질려 지하실을 뛰쳐나갔습니다. 여자 유령을 봤다고 했죠. 시간제로 퇴마사의 일을 하기도 했던 학교의 한 강사는 이 미스터리를 폭로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연구실에서 일을 하다가 다른 사람의 기척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는 지하실에서 연구를 할 수 있을 만큼 용감했죠. 결국 그는 이 모든 광기의 이유가 공포의 주파수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지하실 소리의 주파수 수준이 너무 높아서 사람들이 착시 현상을 보게 하고 불안감을 느끼게 하며 등골을 오싹하게 만든 것입니다. 젖은 손가락으로 유리잔을 문지를 때 유리잔에서 허밍 소리가 나는데 이와 비슷한 효과였어요. 카자흐스탄의 칼라치라는 작은 마을에는 잠구멍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독특하고 신비로운 질병 때문인데요. 지난 2013년 마을 사람들이 최초로 이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전거를 타거나 직장에 가거나 친구들과 수다를 떨면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 모두가 갑자기 잠에 들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증상을 보였어요. 정확하지 않은 발음과 가벼운 두통 증세, 그러곤 쾅! 이들 중 몇 명은 6일 동안 코를 골다가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일어난 후에 이들은 자신들에게 일어난 어떤 일도 기억하지 못했고 무기력과 두통을 호소했어요. 잠자는 숲속의 미녀 스타일의 이 병은 어린이를 포함해 모든 연령의 사람들, 심지어 마키스라는 이름의 고양이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인은 고양이가 벽, 가구, 그리고 강아지를 공격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고양이는 졸았는데 몇 시간 동안 사람처럼 코를 골았습니다. 150명 이상의 사람들이 3년 동안 이 잠구멍에 빠졌다고 합니다. 의사들과 수면장애 전문가들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애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근처의 우라늄 광산에서 나오는 방사능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의사들은 7천여 가구를 확인했지만 방사능 수치는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그 지역의 수도 속에 있는 중금속과 박테리아 검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역시 괜찮았습니다. 그러다가 우라늄 광산의 전 책임자는 가스가 땅을 통해 스며들고 있다는 것을 제기했습니다. 과학자들이 이 이론을 실험한 결과 그 말이 맞았던 것으로 드러났어요. 그 위험한 가스가 공기 중에 존재했고 산소의 양을 감소시켜 사람들을 잠들게 만든 것이었죠. 그 미스터리가 풀리자마자 가족들은 그 잠구멍에서 하나씩 빠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돈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수세기 동안 이곳에 보관되어 왔지만 아무도 이 섬에서 그것을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보물 사냥꾼들은 1795년부터 이곳에 매료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페인 해적이나
템플 기사 단원들이 숨겨놓은 보물을 찾기 위해 운을 시험해봤어요. 하지만 지금은 개인 소유지이기 때문에 직접 가는 것이 불가능해서 이 섬을 둘러보는 해양 투어를 예약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캐나다 노바스코샤에 있는 오크 아일랜드의 보물을 찾는 락이나 형제, 릭과 마티가 출연하는 TV 리얼리티 쇼에서 이 섬을 살짝 엿볼 수 있습니다. 네, TV 제작자는 못 가는 곳이 없는 것 같네요. 가장 유명한 발견 중 하나는 머니핏, 이른바 돈 구덩이였습니다. 유망한 이름과는 달리 돈으로 가득 찬 것은 아니었어요. 이제 2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구덩이는 1795년 16세 소년이 처음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다니엘 맥기니스는 오크 아일랜드에서 낚시를 하러 갔습니다. 그곳에서 나무 한 그루를 발견했는데 떡갈나무였고 이상한 무늬가 있었어요. 자연적인 흔적은 아닌 것 같아서 다니엘은 그 지역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움푹 패인 땅을 발견하고 즉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두 친구가 그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보물 대신 지하에 일정한 간격으로 놓인 통나무만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돈이나 보석을 숨길 수 있는 장소처럼 보였지만 귀중한 것은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구덩이 아래에는 신기한 것이 있었어요. 누군가 그곳에서 화강암 돌을 발견했는데 그 돌에 새겨진 글귀가 있었어요. 이를 해독하려는 시도가 많았지만 대부분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번역에 따르면 12m 아래에 200만 파운드가 묻혀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맥기니스와 친구들이 좀 더 열심히 파봤어야 했어요. 머니핏의 또 다른 재미는 그 아래에서 발견된 코코넛 섬유입니다. 18m 깊이에서 다량의 코코넛 섬유가 발견되었다고 해요. 놀랍지 않을지 모르지만 오크 아일랜드가 캐나다 노바스코샤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코코넛 나무는 그곳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것은 노바스코샤에서 약 2,400km 떨어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섬유를 가져온 것이 분명합니다. 연구자들은 코코넛 섬유로 밧줄을 만들어 모든 보물을 구덩이 아래로 내리는데 사용됐을지도 모른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다음은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1800년대 후반 오크 아일랜드 트레저 컴퍼니는 섬을 철저히 조사하고 발굴하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그곳에 엄청난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고 믿었죠. 이 사람들은 지하 46m를 뚫었는데 이는 정지 표지판 15개를 겹겹이 쌓아 올린 것과 같았죠. 짐작했겠지만 금과 다이아몬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원고가 발견됐어요. 셰익스피어의 잃어버린 원고 중 하나라고 주장하는 학설이 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셰익스피어 작품의 실제 저자인 작가이자 과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이 숨겨놓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소문에 따르면 모든 희곡과 소네트를 쓴 사람은 윌리엄이 아니라 프랜시스라고 하죠. 하지만 실제로 그랬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머니핏은 오크 아일랜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갱도일지 모르지만 유일한 갱도도 아니고 최초의 갱도도 아닙니다. 머니핏이 발견되기 전 보물 사냥꾼들은 스미스 코브에서 시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댐을 만들던 중 나무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로마 숫자가 새겨진 U자형 구조물이었습니다. 좀 더 철저한 조사 끝에 전문가들은 이 나무 조각이 1769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실을 알아냈죠. 머니핏은 26년 후에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이 구조물이 모두가 찾고 있던 보물이 있는 진짜 갱도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많은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제 이 템플러 동전을 보세요. 이 섬에서 처음 발견된 것은 아니지만 어떤 면에서는 매우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지금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중세 시대에는 이 동전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동전은 보통 유럽의 요새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보물 사냥꾼들에게 이 동전은 섬에 더 많은 보물이 있다는 확실한 신호였습니다. 그런 종류의 동전이 하나 있다는 건 다른 동전이 더 있을 거라는 간단한 논리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옳았어요. 템플러 동전 발견은 이것만이 아니었죠. 섬의 남서쪽 해안에서 석궁 화살이 발견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13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보물 사냥꾼들이 찾고 있던 것은 이 화살이 아니었죠. 섬에서 동전이 몇 개 더 발견되었습니다. 릭과 마티 라기나가 늪에서 이 귀중한 조각을 찾아냈습니다. 이 동전은 구리로 만들어졌으며 이번에는 스페인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라기나 형제는 이 동전을 발견했을 때 숫자 8만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일부 전문가들은 이 동전을 연구한 결과 17세기경에 만들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이 이 동전을 잘 닦아냈고 동전 뒷면에 1652년이라는 날짜가 새겨져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스페인 탐험가들이 보물을 발견했지만 왕에게 가져가지 않고 숨겼다는 설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동전은 동전과 보석으로 가득 찬 상자에서 떨어졌고 모두가 찾던 보물의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누군가 보물을 찾다가 실수로 잃어버렸을 수도 있죠. 누가 알겠어요? 또 한 명의 유명한 보물 사냥꾼은 게리 드레이튼입니다. 게리와 그의 팀은 릭 라기나와 함께 섬에서 금속 탐지를 하던 중 동전 2개를 발견했습니다. 17세기 찰스 2세 브리타니아 왕의 동전이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1771년에 주조된 동전이라는 매우 명확한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스페인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되는 늪지대의 보물이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 은반지입니다. 한 전문가가 이 반지를 면밀히 연구한 결과 2번이나 수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반지는 한 번 크게 만들어졌고 또 한 번은 더 작게 만들어졌습니다. 1730년대 유럽에서 유행했던 꽃무늬 디자인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 외 신기한 물건 중에는 릭과 마티 라기나가 아이작 포인트에서 발견한 은단추가 있습니다. 이 단추는 꽤 오래된 것으로 18세기 중반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악명 높은 머니핏은 나중에 발견되었습니다. 이 섬에서 평화롭게 가축을 기르던 농부의 것일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놀랄만한 발견은 아니었습니다. 오크섬에서 보석과 동전으로 가득 찬 상자가 발견되었다는 공식 기록은 없지만 애호가들은 그곳에서 보석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먼저 팀은 멋진 붉은 보석이 박힌 브로치를 발견했습니다. 루비라고 잘못 생각했지만 전문 보석학자는 석류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조각은 은으로 만들어졌고 꽤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15에서 16세기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또 다른 브로치에는 보석이 박혀 있지는 않았지만 복잡한 디자인이었어요. 나뭇잎 디자인과 화려한 빗줄이 달린 브로치였어요. 나뭇잎은 13개의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 보물찾기 미스터리함을 더했습니다. 우선 이 섬의 북쪽 해안에 있는 바위에 13개의 가지가 달린 나무가 새겨진 조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13이라는 숫자가 기사단에게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애호가들은 또한 머니핏을 발견한 다니엘 맥기니스가 살던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브로치를 발견했습니다. 이 브로치는 전문 보석학자인 찰스 루턴 브레인에게 보여졌습니다. 그는 이 장식에는 보석이 없다는 사실을 팀원들에게 알려 했습니다. 사실 보석처럼 보였던 돌은 그저 유리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기술을 사용하여 가공되었기 때문에 납이 함유된 유리였습니다. 유령 마을을 상상해보세요. 낙서로 뒤덮인 버려진 건물들, 녹슨 자동차 잔해, 도로의 균열들,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지하에서 나오는 두터운 검은 연기층을 더해보세요. 땅 자체는 만지면 뜨거워요. 여러분은 펜실베니아주 센트럴리아로 들어가요. 센트럴리아는 1800년대와 1960년대까지는 활기찬 곳이었어요. 풍부한 탄광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일하고 살도록 끌어들였어요. 하지만 1962년에 그 광산들 중 하나에 실수로 불이 붙었고 지하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석탄은 천천히 타는 연료라 시민들은 거의 20년 동안 평화롭게 계속 살았어요. 불이 마을의 기반을 약화시키기 전까지는 말이죠. 최악의 사고 중 하나는 센트럴리아에 있는 한 집 뒷마당에 갑자기 거대한 싱크홀이 나타났던 거였어요.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았지만 그 후 사람들은 그곳을 떠나기 시작했죠. 그 일에 30년 동안 전부는 아니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사를 갔어요. 2020년 현재 5명이 여전히 그곳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그걸 제외하곤 센트럴리아는 유령 도시예요. 그리고 무너지는 버려진 건물들과 갈라진 도로들은 작은 부분일 뿐이에요. 이곳에서 가장 불안한 건 땅 밑 갈라진 틈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예요. 지하에는 불이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으며 지면을 뜨겁게 달구고 마을의 잔해들을 서서히 파괴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유명한 가상의 마을인 사일런트 힐에 영감을 주었죠. 이 불길은 향후 250년 동안 지속될 걸로 추정돼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이 지역에는 그을린 황무지만 남아있을 거예요. 만약 벌레를 무서워한다면 이곳은 아마도 최악의 악몽이 될 거예요.
말레이시아의 고만통 동굴은 동굴 거주자들이 아니더라도 세계에서 가장 그림 같은 곳 중 하나일 거예요. 우선 박쥐들이 있어요. 이 동물 200만 마리 이상이 동굴의 광활한 지역에 살고 있어요. 박쥐는 겁을 쉽게 먹는데 여러분은 그걸 원하진 않겠죠. 수백만 마리의 날개 달린 공포의 새떼가 당황해서 여러분을 향해 날아오는 걸 대수롭게 여기면 안 돼요. 두 번째로 바퀴벌레가 있어요. 그리고 박쥐의 수는 어느 정도 정해졌지만 동굴 바닥과 벽을 가득 메운 바퀴벌레는 셀 수 없을 정도예요. 너무 많아서 바퀴벌레 10여 마리가 여러분 다리 위로 기어오르지 않고서는 한 발자국도 걸을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 바퀴벌레를 보고도 비명을 지르지 않고 박쥐떼를 깨우지 않는다면 동굴의 다른 멋진 거주자들에게 보상을 받을지도 몰라요. 그 거주자들로는 뱀, 정갈, 그리고 엄청난 독이 있는 진해가 있어요. 매력적이네요. 그럼에도 동굴은 대중에게 개방되어 있고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중앙아시아의 카라쿰 사막의 텅 빈 황무지의 땅에 영원히 타오르는 거대한 구멍이 있어요. 다르바자 가스 분화구라고 불리며 넓고 깊은 진짜 구덩이로 현재 반세기 넘게 불타고 있어요. 현지인들은 그것을 지하세계로 가는 문이라고 부르며 그 광경은 정말 무서워요. 불길을 끄는 방법은 없고 과학자들은 분화구가 수세기 동안 계속 타오를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이 구덩이는 1971년에 발견됐는데 한 무리의 기술자들이 그 지역을 정찰하다가 우연히 기름 퇴적물을 찾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천연가스 기공인 걸로 밝혀졌고 시추장치가 현장에서 작동하기 시작했을 때 땅이 무너졌어요. 기술자들은 독가스가 인근 마을들을 위험에 빠뜨릴까봐 두려워했고 그래서 불을 질러 몇 주 동안 다 타고 꺼지면 그게 최선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보시다시피 불길은 여전히 강해지고 있어요. 그 이후에 분화구는 인기 관광 명소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저승으로 가는 문을 완전히 소멸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발 바로 옆에 엄청난 독이 있는 뱀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무섭죠? 그쵸? 그리고 이제 그 경험을 몇천 배로 늘려보세요. 여러분이 어디로 도망가려고 하든 간에 비슷한 뱀들이 사방에 있어요. 바로 이게 스네이크 섬인데 그 이름이 제대로 묘사해주죠. 이 섬은 브라질 해안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고 수천 마리의 황금 창머리 살모사들이 살고 있어요. 약 11,000년 전에 해수면이 상승해 이 섬과 본토가 분리되었고 많은 창머리 살모사들이 그 안에 갇혔어요. 본토 형제들도 독이 있지만 그렇게 독하지는 않아요. 황금 살모사들은 살아남기 위해 진화해야 했고 네, 확실히 성공했죠. 살모사는 사냥할 육지동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신 새를 사냥하는 데 적응했어요. 그리고 독이 효과적이려면 즉각적이어야 했어요. 그래서 황금 창머리 살모사는 일반 품종보다 5배 더 강력한 독을 만들었어요. 이게 뱀들이 번성하도록 도왔고 지금은 이 섬의 평방미터당 하나에서 5마리의 살모사가 살고 있어요. 아주 위험한 곳으로 여겨져서 브라질은 모든 방문객을 금지시켰어요. 일부러 가고 싶어할 사람도 없겠지만 말이에요. 밤에 숲속에서 길을 잃었는데 갑자기 사람 형상을 우연히 발견하게 돼요. 안심하고 여러분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길을 물어보지만 돌처럼 단단하고 이끼로 덮여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의 얼굴을 들여다보고서는 여러분은 공포에 질려 입이 떡 벌어지죠.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해줄 조언은 충격적인 경험을 하고 싶지 않다면 밤에 핀란드 남동부를 돌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유명한 핀란드 조각가가 자신의 뒤뜰에 섬뜩한 조각 정원을 만든 곳이거든요. 그 정원의 주요 전시 대상은 다양한 요가 포즈를 취한 200명의 인간 형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지만 돌아다녀 보면 더 불길해 보이는 작품들을 만나게 될지도 몰라요. 팔을 앞으로 뻗은 외투를 걸친 자의 모습, 그리고 눈 부분에는 깊은 검은 틈이 있어요. 몇몇 조각상들은 입에 진짜 사람의 이빨이 있어서 소름이 더 끼치죠. 조각가는 운둔자고 집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원 자체가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조각품 중 일부를 박물관에 빌려달라는 요청을 했을 때 조각가는 그들이 그걸 원하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소름 끼치는 조각상들도 충분히 섬뜩하지만 소름 끼치는 인형은 어떠신가요?
만약 일본에 가서 등골이 오싹해지고 싶다면 꼭 나고로를 방문하세요. 일본의 남쪽에 있는 작은 마을이에요. 집들과 마당을 지나다 보면 여러분은 마을 사람들이 현관에 앉아 있거나 정원을 가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특별한 건 없죠. 그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깨닫기 전까지는요. 앞으로도 움직일 일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실물 크기의 인형이거든요. 지역 주민 중 한 명은 2002년에 고향으로 돌아와 정원과 들판에 박제 허수아비를 만드는 걸 취미로 삼았어요. 하지만 그게 그 후 실용적인 것에서 일종의 추모를 위한 걸로 바뀌었어요. 이웃들 중 누군가가 마을을 떠나거나 세상을 떠날 때마다 그녀는 그들의 모습을 본뜬 실물 크기의 인형을 만들곤 했어요. 그녀는 가장 잘 기억나는 걸 토대로 인형들을 만들었고, 그래서 모든 인형들이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걸 하고 있어요. 바닥에 앉고 서고 누워있고, 심지어 동네 학교에는 인형이 가득한 교실도 있어요. 하지만 아마도 이 설치의 가장 이상한 건 나고로의 인구가 30명도 안 되고 허수아비가 10대 1로 살아있는 거주자들보다 많다는 거예요. 현재 마을에는 350개가 넘는 인형이 있어요. 인형 제작자가 기억하는 것처럼 그녀가 어렸을 때 나고로에는 약 300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20년 동안 그녀는 모두를 추모해왔던 거예요. 매년 약 3,000명의 방문객들이 나고로에 오고 있으며 그중 많은 사람들이 다음 해도 방문해요. 이 마을은 일본에서 여행자가 적은 섬 중 하나에 위치해 있고 가장 가까운 기차역이 1시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도 놀라울 정도로 소름 끼치는 허수아비를 직접 보고 싶어하는 관광객들을 막지는 못해요.